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과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별로 현금, 현물,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 지원이 많지만 정작 학부모의 만족도, 영유아의 교육의 질, 교육 제공 기관의 안정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아 교육과 양육에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다양한 유아 지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오늘 토론회에 와서 좋은 얘기를 들으라고 굉장히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꼭 참석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 이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이 불참을 했다는 것은 과연 그들이 현재 정책 수행에 대한 좋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관련한 세미나를 계속해서 열고 이런 자리에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다음번 토론회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참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부모 중심의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과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병태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한 9년을 교수하다가 2001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최고경자과정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잔이 몇 번 오가니까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6기통 이상의 차량을 타는 사람 치고 자식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집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학장할 때 미국인 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옆에 경희초등학교에 자식들을 보냈는데 화가 나서 자기 자녀들을 딴 데로 전학시켰어요. 근데 전학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애들한테 해리포터 영화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인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마법을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학교가 교과 과정에 없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냐. 그게 틀어주는 시간이면 자기는 가서 애들을 집에 학교로 시켰을 거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리고 제가 학장을 하면서 교사들 머릿속에 또는 교수들 머릿속에
대화할 때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교수들이나 교사들이 대화를 하면 항상 주어와 목적어가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교육적인 학교를 만듭니다. 제가 카이스트는 비교적 미국식으로 교육하는 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다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애들을 그 초등학교 보내면서 우리 딸내미가 받은 숙제가 뭐냐면 네가 학원에서 푸는 수학 문제 5페이지씩 풀어와라. 그리고 교사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만 돼 있는 것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모든 학생이 다른 문제지를 풀어오는 거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가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피사 점수 좋다고 그랬을 때 학교가 가르쳐서 좋은 건지 학원이 가르쳐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삼습니다. 저는 학교가 타가소가 된 지가 오래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간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냐면 훨씬 다양하고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획일적 교육 그리고 수월성 교육을 상당히 배관시하는 이번 정부가 그리고 그 국가가 국정교과서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해왔는데, 모든 선택권이 교육 자치와 교육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그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교육 수요자한테 있는 게 시장 경제에 맞는 일이고 그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내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부모보다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애들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세뇌하겠다고, 그것도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 속에서 그 중교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제가 애들을 미국에서 보내보면 유아원이나 킨더가든 밑에서 하는 거는 늘 가서 스토리 타임도 있고 I'm special, 내가 어떻게 특별한가를 늘 얘기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이 특별하고 개성적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타가소식의 교육을 지향하는, 그래서 교육 민주화는 교육 주권이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이런 획일적인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시작하게 돼서 우리 김정옥 대표님 행사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회를 보시고 같이 해주시는 이현주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김정호 대표님, 이주원 원장님, 민경숙 대표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 자리가 사람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한국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신 이병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현주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병택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주에 또 야외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도 했지만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분야의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도 본격적인 대안 모색으로는 처음으로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김정호 교수님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사실은 보수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갈 때 저는 이제 원래부터 자유주의적인 그 성향이 이제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자유주의가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권력에 저항하면서 자유주의를 획득한 나라, 자유를 획득한 나라가 아니고 권력이 이식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이식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그 독립성이랄까요? 그런 자율성이 굉장히 약하고 시민들의 어떤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고 권력이 이렇게 또다시 이식하는 대로 모든 국민들의 자유가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에 대항하거나 혹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렇게 그 불순 세력,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위 주사파 성향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강하게 싸우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싸운 적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한 어떤 빈 공간 때문에 국민들은 때로는 이 보수 세력이 집권 세력일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야당 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인가 하는 그런 혼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클래시컬한 면에서 지금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클래시컬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아서 이것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책이나 방향성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가깝다라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우파 세력이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를 실현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수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논쟁이 한참 있었지만 그 무상급식 논쟁에서 제가 느낀 것은 복지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에서 불가피한 면들도 있는데 만약에 진정한 자유주의 세력이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자율권을 중시한다면 그러면 그 급식을 하더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그런 급식 사업 그러니까 그러한 서비스 사업을 발전시키고 경쟁시킬 수 있는 체제를 아마 모색을 했을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에 보수당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당은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급식 자체를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쪽 좌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반쯤 타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교가 배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협을 하더라도 저렇게 타협하는가라는 걸 보면서 제가 당시에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들이 과연 진짜 자유시장주의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부모는 저도 학부모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 부모들 그리고 학교의 각
각자 이렇게 다양한 교사나 학교에 다양한 어떤 개성들이 있는데 이것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바일링구어라는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교육도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망정 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능력이 없으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원하는 교육 혹은 그 학생의 다양한 어떤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발탁 교육이라든가 뭐 영재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아주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너는 개천에서 태어났으니 계속 개천에 있어. 그 대신에 나머지 사람도 다 같이 개천에 있게끔 하향 평준화 해줄게. 그러면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또 딴 동네로 가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작 개천에서 용은 절대로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기업에 있었고 아까 우리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가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수요 산업에서의 인재 수요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경쟁을 합니다. 이제 고용시장도 노동시장도 세계가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외국인 인도나 이런 쪽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하고 그들이 임원이 되고 이런 시대가 이대로 가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저쪽 좌파의 프레임 속에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 교육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굴하는데 오늘 이 토론회를 비롯해서 위원회에 큰 역할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신 이현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우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 국방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군수품이 필요하죠.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또 정보, 전략 이런 게 또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군수품 필요하죠. 정보 필요하죠. 또 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키우는 데는 그런 게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남자애 하나 또 딸애 하나 이렇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둘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애를 낳아야 될지부터 고민을 했고 특히 둘째 가졌을 때는 정말 둘째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도 정말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제 집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낮에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운이더라고요. 또 옆집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정말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애들도 편애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데 애를 낳아야 된다.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거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또 지자체에서는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둘째, 셋째 나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또 줍니다. 근데 그런 돈 가지고 사실 이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뭐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애 낳고 돈 받고 다른 또 서울로 또 이사 가고 뭐 이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병영 국가다. 아직 우리나라는 병영 국가입니다. 뭐 북한만 병영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만들어주고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만은 이 수요자하고는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이 모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혜택을 정말 꼭 받아야 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실하게 제대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저는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에 또 교육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지자체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조차 되지 않는 학부모와 애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힘든 이런 교육 환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드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도 저도 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파퓰리즘으로 흐르다 보니 대한민국의 교육이 특히 유아 교육이 갈 곳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는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 유아 교육과 관련된 그런 좋은 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우리 이병태 대표님 그리고 또 오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김정욱 교수님, 김정호 또 교수님, 또 이주원 선생님은 또 원주에서 이렇게 멀리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 거품이 없는 그 실질적인 또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이현주 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서요. 좋은 제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김영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의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토론자님들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제 네, 나와주세요. 네, 보세요. 뒤에 분도 올라가시죠. 네, 나오세요.
네,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전에 단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주제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은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발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좌장님께서 이제 토론자분, 주제 발표자분 소개하시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민경수 학부모님. 네. 민경숙 학부모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저기 멀리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여기 앞에 오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 앞으로. 거기 세 분. 네 분인가? 거기 네 분하고 저쪽에 끝에도 혼자 계신데 저기 말씀하려면 막 목소리 크게 해야 되니까 이 앞으로 다 들어와 주세요. 네. 네, 이제 객석 정리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신 이원주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인사말은 다 드렸고, 네, 자리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그냥 갑자기 이게 이슈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동한 자유시민에서는 이 교육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생명인권 학부모연합도 있고 많이들 와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 프레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적 분야, 예를 들면 이제 학교라든가 국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중심의 교육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이고 자유 세력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중시하는 것이 진짜 교육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그럼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은 이때까지 한 번도 교육을 가지고 자율성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더 아이들의 발달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도 모든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관료들과 좌파들 중심으로, 그래서 마치 우파의 교육 철학은 관료들의 철학인 양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의식 갖고, 또 오늘 이제 김정호 교수님도 이렇게 발제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기업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제나 산업과 교육이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재를 양성해서 이 산업의 수요를 갖다가 받아줘야 되는데 교육이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과거처럼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 교육이 어떻게 향후에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또 국가의 산업 발전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별 고민해 오지 않았는데, 이 산업의 또 수요와 관련해서도 이 교육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발제를 오늘 이제 김정호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정호의 경제 TV. 네, 그것도 구독도 좀 해주시고. 여기 오신 김에 구독 지금 앉아서 좀 해주시고, 이현주 TV나 이병태 TV에도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좀 해주시고, 다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거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 아니신 분들 꼭 가입해 주시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은 김정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 하실 거고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정욱, 아까 교수님 되셨던데, 기회평등시민연대 대표님, 그리고 이주원 도담유치원 원감님 오셨고, 또 민경숙 우리 학부모 대표로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호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거 쓰실 건가요? 저쪽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좀 다시 내려가야 되겠어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갈까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것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이병태 교수님, 이현주 의원님께서 앞장을 서시는 걸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뭐가 좀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인들 대다수, 정치인들
또 대다수 다들 전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전체주의자가 있죠. 북한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전체주의자가 있고, 또 그러니까 북한식 전체주의를 원하는 그런 전체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착한 전체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체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전체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선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의 틀은 전체주의. 국가가 다 뭔가를 알아서 해줘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상이 다 편하게 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제가 스위스 헌법을, 스위스 국민들을 보면서 또 스위스 헌법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기본소득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데 그걸 국민투표에 붙였잖아요. 77%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왜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는데?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최저임금 시간당 3만 원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국민투표에서 76%가 반대했어요. 그 나라의 헌법을 봤어요. 스위스 헌법 제6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각 개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각 개인, 인디비주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헌법 제6조에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삶의 철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바뀌어 갈까? 저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가 저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이미 출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가 저에게 이런 그 최초의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이 자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좀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일드 케어 정책, 유아교육, 또 보육,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수당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 주권을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은 뭐냐? 학부모 주권이 아니고 공무원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위선이에요. 국가 책임이 아니고 공무원 책임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단어를 써야 돼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관료도 사실은 좀 사치스러운 단어예요. 마치 그럴듯하잖아요. 관료라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멋진 단어는 사실은 공무원이 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결과는 뭐냐? 결과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자요. 그리고 공부는 학교 끝나면 하지요. 학원 가서. 공부는 사교육 가서 하고, 아이들은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타가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학교는 아이들 그 낮에 그 시간 동안 그 피 끓는 아이들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무원 주권이 작동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나마 좀 학부모 주권이 작동을 하는 데가 지금 자사고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돈을 내요. 물론 교육과정은 국가가 다 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학교와 학부모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안 자요. 여기서는. 아이들의 눈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안 보내도 돼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희연이니 윤행이 이 사람들 다 이걸 어떻게든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주권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교육이니까 그래도 돈은 조금 들잖아. 천만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사고는 얼마가 드나? 일반 고등학교는 얼마나 드나?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고등학교가 자사고가 1,129만 원이 들어요. 학생 1인당 1년 동안. 일반 고등학교는요 1,341만 원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가 귀족학교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자사고는 저거를 학부모가 내는 거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나라에서 다 주는 거죠. 저 돈을. 대부분. 그 차이예요. 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애들 다 재워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사립유치원, 귀족유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립유치원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평균. 14만 원이어서 1년에 1,368만 원을 써요. 진짜 귀족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이에요. 뭔가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주권이 작동하는 데에서는 결론은 뭐냐면 아이들은 학교 가서 잔다. 돈은 엄청나게 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 전무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저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실선이 있죠? 저거는 학생 수예요.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681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 추정을 해보니까 614만 명이에요. 근데 교육부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부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교육부 예산을 학생 숫자로 나누면 저거예요. 1인당 2015년에는 581만 원이었어요. 학생 1인당 교육부 예산이. 그런데 2019년에는 974만 원이에요. 거의 2배로 늘었어요. 그 한 4, 5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학생 수는 계속 줄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 가서 잠잘 거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유치원도 가서 잠잘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지금까지 유치원은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런 데는 학부모들이 안 보내니까. 근데 앞으로는 유치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자사고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주권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 주권을 확립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골라서 가는 거죠.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참여형이에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동 안 해요. 목소리 내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부 부처마다 온갖 위원회들 다 만들어놨어요.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도 작동하는 거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들러리 서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뒀어요.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훈련도 돼 있지 않고 학부모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설령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를 인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부모 주권을 확립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마음에 드는 데를 보내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나마 학부모 주권이 잘 작동하던 데가 사립유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2년부터 그것조차도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학부모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택이다. 무엇이 좋을지는 학부모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학교도. 하지만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학교와
유치원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원하는 거에서 맞춰가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학부모 주권이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차일드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 이런 이념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의 존엄을 확립하기 위한 방식들인 거죠. 국공립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식들이 있어요. 방식이 있고 아동 주는 방식이 있고 세금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의 선택에 대한 방식들이죠. 뭐냐? 교육과정을 정부가 다 통제를 하고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학교를 늘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교육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우처 수업료 감면 또 아동수당 세금 감면 이런 방식들은 학부모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죠.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료 감면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칼럼 세 번째 방식들이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데 교육기관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유지한다면요, 이건 선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커리큘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 방식들을, 교육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뭐로 선택을 합니까? 가장 집에 가까운 데 보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중에 시설 제일 좋은 데 보내면 되는 거지, 교육 내용에 하나도 다른 게 없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유아교육도 중고등학교는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사고 빼놓고는.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 학부모 선택을 지원을 하면서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덴마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덴마크 어떤 방식이냐? 그 세계에서 가장 유아교육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숲 유치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들. 여기는 어떠냐? 수업료 감면 방식이에요.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어떤 유치원을 가든 간에 그 유치원에 얼마 이상을 내지 않게 하겠다. 자기 소득에 따라서. 그건 나머지는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선택은 어떤 유치원을 갈 때 가는 거는 학부모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유치원들은 어떠냐?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의 커리큘럼, 교육 내용은 각자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덴마크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결정을 해. 그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덴마크 같으면 지방정부에 가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원은. 괜찮지요? 오케이.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을 가지고 국가의 감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유치원에 올 사람들은, 학부모들은 이런 거 알고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교육과정 없어요. 덴마크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유아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다만 깡패를 기르면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부모가 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육과정은 느슨합니다. 참고사항인 거죠. 최종적으로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학부모가 합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작동을 하고 있는 무상복지 국가 지원을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은 학부모 주권을 보장하는 방식, 바우처죠. 아이 행복카드라고 하는 거를 학부모한테 지급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그 누리 감사가 이루어지면
하면서 교육의 커리큘럼들이 다 똑같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다양했던 것들을 전부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게 누리과정 교육자가 저걸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이 실제 내용으로는 획일화, 선택을 할 필요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은 특히 더 문제입니다. 왜냐? 공짜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월 114만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돈을 거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기를 가고 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유치원 보낼 돈으로 학원을 보내고 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공짜니까 보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국공립 유치원의 커리큘럼을 사립 유치원에도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제인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주권, 공무원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학부모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식인데 이것은 국공립 유치원도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 유치원과 거의 같은 선택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공립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바우처 예산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아이 행복 예산에다가 국공립 넣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우처로 지원하는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이나 사립 유치원이나 돈을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보세요. 국공립이 누리과정은 느슨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학부모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차이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안이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수를 인정을 해야 사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학부모 주권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한 게 지금 대안 1이고요. 두 번째는 자, 행복카드라고 하는 그 바우처의 사용처를 지금 사립 유치원 또 사립 국공립 유치원 이런 거 똑같이 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굳이 유치원과 학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당국의 인증을 받은,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별반 차이 없고 상당히 수준 대야 라고 생각되는 그 인증을 받은 학원이라면 뭐 학부모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대안 1 플러스 선택의 대상을 인증받은 학원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은 이거는 매우 파격적이고 기존의 교육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아할 그런 대안입니다만, 이거는 자, 바우처로 줄 그 돈을 그냥 학부모들에게 수당으로 그냥 주자, 현금으로 그냥 주자는 거예요. 네. 꼭 용처를 묶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국공립 유치원에 갈 그 돈도 바우처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처음에 그 전제 조건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유치원들에게 커리큘럼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그건 국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돈 가지고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차이를 느끼게, 그래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좋은 자기 아이의 개성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또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자기 집에서 길러도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저는 대안 3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 뭐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 NGO들, 무슨 사법세 이런 데들 말이죠. 이런 데 공무원들은 정말 싫어할 거예요. 왜? 자기들 주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부모가 가시고 교육 내용도 각자 학교 유치원들이 알아서 하세요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또 NGO들이 간섭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되게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신자유주의다. 교육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난센스예요. 교육의 가치, 누구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인데, 교육의 가치는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있고, NGO 좌파 시민운동가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있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는 게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주권인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부모 각자가 생각하는 내 아이는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대응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학부모들이 선택할 능력이 있어? 완전 경쟁이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난센스예요. 그런 경쟁은 없습니다.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하려면 경쟁을 보다 잘하게, 선택을 보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당신들은 선택을 못하니까 내가 골라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이건 난센스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 의견들은요,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통제하게 하자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학부모의 주권이 작동을 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것으로 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옥 대표님 어디 위원장님 화장실 가셨나? 네. 오시겠죠? 네. 지금부터 그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이때까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들었던 토론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솔직히 이때까지 보면 무슨 교육 관련된 토론회 갈 때마다 막 굉장히 무슨 교육에 대한 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현실이나 우리 현장하고 너무 안 맞는 자기들만의 얘기를 계속하고, 뭐 그래서 그게 교육학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폄하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수요자, 교육도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일정하게 또 교육이라는 거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일정하게 또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가 전체 사회가 공동체의 입장에서 함께 또 분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수요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현재 어떤 공교육의 틀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수요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가장 잘 충족시키고 그 선택권을 보장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생산적인 경쟁을 극대화함으로써 이 서비스의 질을 가장 높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이 사실은 우리 수요자인 국민들이 향후에 이제 아이들이 크게 되면 이 아이들이 결국 또 국민을 형성하고 시민을 형성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라는 면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한테 맡겨져 왔고, 그 공무원들과 그 주변에서 어떤 생활의 생계 수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이런 일부 NGO 단체들한테 또 맡겨져 왔고, 또 그들의 실제로 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이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에 우리가 놀아놨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 주권을 주장할 때다. 우리한테 주권을 돌려달라.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육시키겠다. 니네가 우리 대신 결정하지 마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니네는 도와주라. 이런 어떤 주체적인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제와 관련해서 먼저 토론을 김정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정열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 김정우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요지와 개를 같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늘려가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교육의 틀이 잡혀야 된다 하는데 이견이 사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의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교육의 그 내용 제공자, 학교든 학원이든 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있는데, 각각의 그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나 또는 과다한 어떤 제도적 간섭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훼손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 김종호 교수님도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육 과정 이란 게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정말 과연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자세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걸 전부 국가가 규정해서 그걸 문서 형태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모든 교육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또 감시하는 교육기관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전체주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전공이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영어과 같은 경우에 우리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워야 될 어휘 3,000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어휘 3,000개.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3,000개를 어떻게 뽑아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 일반 영어, 생활 영어와 관련된 3,000개인데 이것 대신에 우리는 요즘 뭐 생활 영어는 다 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면 좀 학술 영어 중심으로 또는 뭐 우리 아기가 갖고 있는 꿈의 세계 어떤 직업과 관련된 그런 특수 영어 또는 뭐 우리 아기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그 게임이나 또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영어 어떤 분야의 영어를 통해서 영어에 뭐 좀 접근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통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3,000개 단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적절히 나누어서 교과서를 쓰다가 보니까 이 교과서가 사실 영어 교과서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가 재미없는 이유가 이 교육 과정이 너무 상세화되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보다는 교과서 검정위원회 눈에 맞춘 교과서가 사실 현장에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북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도 그 전체주의 사회에도 2013년 신교육 강령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영어과의 어휘 이런 어휘를 쓰라는 건 없습니다. 거기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개혁이 되고 국가의 교육 과정이 좀 우선은 좀 느슨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커리큘럼을 짜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큰 틀의 어떤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뭐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 정도로 이렇게 크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 다양한 교육 내용의 제공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국가가 마련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공되는 그 교육의 틀에 있어서 보면은 아까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뭐 바이링구얼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조건 여러 가지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외국어를 잘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부분 그런 걸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비교적 교육 과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웠던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립 유치원의 영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애기들이 말 안 들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절개하던 말씀들이 오늘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오늘 영어 수업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영어를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리 과정에 들어오면서 영어 교육을 폐지하라. 또는 그걸 이어서 이제 또 선행 교육인이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무튼 교육의 그 접근성을 다양성을 담보로 해서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려는 그야말로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향 평준화시켜서 전부 개울물에서 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치원에서 그동안 하던 교육을 그 다양성을 그대로 초등학교에 좀 이식하고 초등학교의 그 다양성을 또 중등에 이식하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근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대수능인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평가 방식이 너무나 비 4차 산업적인 진짜 창의성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런 형태의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20몇 년간 동일한 유형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그 평가 방식에 목을 메고 있고 심지어 그 평가 방식이 중학교까지 와서 모든 중학교 요즘 학부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시험 보시면 오지선다 형태의 문항들이 절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 과정의 틀을 바꿈과 동시에 그 평가의 틀이 되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틀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교육 형태가 실현될 수 있게끔 내용과 방법이 실현될 수 있게끔 담보를 하는 방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그 교육 과정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교육 과정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대로 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기본 목표는 저만큼 가 있는데 이게 수학 능력 시험은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형태로 자꾸 이렇게 뛰어가는 교육의 발걸음을 뒤에서 끄집어 당기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어서 교육 과정과 사회 평가의 방식이 몸과 옷이 서로 맞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다양성을 복원시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소양을 대학 자격고사 형태로 옛날에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소양을 가졌는지를 테스트해서 각 대학에서 알아서 대학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길러내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이제 가면은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그 교육 다양성은 복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교육 주권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이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 아기들을 키우고 하시다 보니까 이 교육의 선택권, 교육 내용을 선별하고 교육을 선택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사실 많이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 평가 이것만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지금 이런 단체와 같은 곳에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교육과 학부모님들의 모임과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왜 우리 아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다양한 선택 가능한 커리큘럼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아기의 꿈과 그 능력에 맞추어서 선택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하는 이런 모임들이 좀 자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사실 내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 공교육의 울 안에서 너무 이 주어진 일상들을 그냥 살아내는 안주해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심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학원이나 사교육계는 완전히 야생의 정글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완전히 온실이 되어서 약간의 기온 차이에도 이게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변화에 저항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게 지금 사교육과 또 공교육의 어떤 대립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사교육이 어디 있고 공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역할을 좀 분담하고 역할을 정립하는 이런 기회들을 사실 그런 어떤 대립적 관계의 구도로 만들므로 해서 많이 잃고 훼손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하신 김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 제공자들한테 주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내용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마련하는 데 국가는 그 제도와 재정 지원을 공평하게 해서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고, 이런 어떤 경쟁 가운데서 좋은 프로그램과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값싸게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첨언 형식으로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발제에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들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했었는데 그 영어 그 뮤지컬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집에 와서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역 맡은 거를 뮤지컬에서 한 장면 이런 거를 영어로 막 하는 거를 와서 막 즐겁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영어를 또 배우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닐까, 역할극 같은 거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처럼 국제사회, 국제정치가 중요한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제적 관계가 중요한 나라가 없는데 또 대한민국처럼 국제정치에 무관심하고 외국어에 무관심한 국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 외국어에는 관심이 있죠. 이제 국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외국어 얘기하면 한글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또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저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덕분에 어쨌든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다님으로써 제가 바이링구얼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만 그런 어떤 바이링구얼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경쟁에서의 우위에 섰던 그런 장본인이다, 저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을 붙고 나서 변호사를 하는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 제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희소 가치가 엄청나게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무역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해외 다른 나라하고의 교역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일이 많고 그 시장이 엄청나게 고소득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사람이 없더라, 할 인재가 없더라. 그래서 그 일을 정작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안 깨고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요, 이 토론회를 주관을 해주셨는데요.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아까 사실은 뭐 이렇게 환영사 비슷하게 한 말씀 하셨어야 되는데 환영사 겸해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정우 기회평등시민연대 그리고 미래교육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요. 이런 교육 분야에 이런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까지 얘기하는 데가 없는데 오늘 우리 또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두 분 공동 대표님께서 충분히 그 취지를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사실 감개가 좀 무량합니다.
다음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오늘 이 논의된 내용이 그 대선 그 대통령 공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좀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교육하면요, 지금 희망은 학부모뿐이 없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이 안 돼서 참 걱정입니다. 되게 교육을 공공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의무교육,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은 서비스가 이제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국방, 경찰, 소방 이런 분야와는 좀 달라요. 공공재 성격도 있지만은 굉장히 사유재적인 그 성격이 강한 것이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 그럼 뭐 소방서가 달려왔는데 뭐 어떤 집은 불을 잘 꺼주고 어떤 데는 덜 꺼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건 정말 공공재가 맞습니다. 근데 교육은 많이 다르죠. 특히 교육은 소비가 매우 경쟁적이에요. 왜 대상인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개인마다 성이 틀리고 자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 한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그 아이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요. 또 그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진도도 달라야 되고 공부 가르치는 진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또 그 아이가 학습을 시작하는 연령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서당에 보낼 때는 똑똑한 애는 4살에도 보내고 또 뭐 좀 발달이 늦으면 8살, 9살 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 교육은 소비자가 그 소비를 해야 될 그 학생들이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꼭 돼야 되거든요. 그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 주권을 잘 자기가 활용을 해서 자기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소비는 매우 경쟁적이다. 그렇다면 이 교육만큼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유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건 소방이나 경찰 다른 분야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특히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직업군 같은 것도 뭐 수없이 명멸하지 않습니까? 또 창의적인 이 4차 산업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소비재적인 성격, 그러니까 경쟁적인 성격이 강해지죠, 교육이. 과거 산업화 시대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지금은 이 교육이 경쟁적이다. 그렇게 경쟁적일수록 교육에 시장 기능이 들어오면 그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교육 분야입니다. 이런 소방이나 국방, 경찰 이런 일반적인 분야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어떠냐? 전혀 시장 기능이 1도 들어올 수 없게 지금 갈수록 꽁꽁 묶고 있습니다. 갈수록 꽁꽁 묶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다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고 있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을 지금 평준화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만들어가지고 사립학교까지 다 여기 참여시켜서 대학 평준화하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뭐 유아교육 지금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여러분들이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결국 국가가 유아교육도 일일이 다 통제하게 하고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이 시장 기능은 1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점점 이렇게 묶어가고 있고요. 아마 5년, 10년 후에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냥 알아서 국가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인식하에서는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주권 회복 운동, 아까 이제 공무원 주권과 학부모 주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이슈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현실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교육을 보면 우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전부 공무원들이 이제 장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 배제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 하는데요. 저희 계산으로 한 1조 4천억이면 할 수 있어요. 고교 무상교육. 근데 뭐 한 2조 든다고 해요. 2조가 든다 할지라도 지금 해마다 교육 예산이 수조씩 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76조라고 그러고요. 내년도에 500조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80조 이상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럼 해마다 교육 예산은 몇 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 하는 걸 갖다가 일반 예산에서 절반은 대라 우리 돈 없으니까 이렇게 교육부가 발표를 했어요. 당정청 해가지고. 그러니까 1조는 일반 예산, 다른 예산에서 교육 쪽으로 가져와라 이 얘기죠. 그랬더니 또 그 진보 교육감들, 대부분 교육감들이 모여서 나머지 1조도 우리 돈 없다. 그것마저도 일반에서 달라.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들 기득권 위주죠. 예? 그래서 자기들의 그 예산이 크면 그 예산 가지고 권력 부리고 그걸 가지고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자리 넓히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만 그러냐? 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두 분 교수님은 뭐 그런 데 해당되는 교수님은 아닙니다. 이 교과목 이기주의 같은 것도 엄청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학이라는 거 아시죠? 지학. 아니 지금도 지학을 별도의 한 과목으로 동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에 지학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학을 계속 따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지학을 가리키는 교수직에 과부터 쭉 이렇게 그 맥이 그냥 지원해 주는구나, 돈을 지원해 주는 그게 누리과정이구나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것처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기능이 들어와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 교육은 시장 기능이 높이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거의 절망적입니다. 시장 기능을 어느 한 분야를 건드리면 딱 짜여져가 기득권 세력으로 돼 있는 교사 집단, 공무원 집단, 또 거기에 관련된 교수 집단, 또 각 교과목 집단들이 다 이 기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엇 하나 바꾸려고 들으면 난리가 나갖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각 정부가 이제 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교육 문제 가지고 표 받으려고 많은 것들을 해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교육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다양화하고 그 선택권을 주자는 것은요, 학교나 교육기관을 다양화하고 커리큘럼을 다양화하면 학생은 자기한테 맞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행복해져요. 근데 교육 시스템을 획일적으로 하면요, 저기 전라도 시골이나 경상도 어디나 서울이나 초등학교도 1학년 들어가는 애들이 똑같은 걸 배웁니다. 똑같은 걸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경쟁은 누가 해야 돼요? 학생들 주는 사람은 똑같은 걸 주고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시켜요. 그럼 금년에 입학하는 애들이 뭐 60만 명이다. 그럼 이 60만 명이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60만 명이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국가는 똑같은 걸 주고 니들이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육기관이 차별화되면 아이들은 자기한테 맞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경쟁하느냐? 교육기관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학교가 경쟁하고 교사가 경쟁하고 교육기관이 경쟁하고 아이는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가서 그냥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경쟁은 그만큼 완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걸 반대로 이제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셔갖고 교육기관이 다양해지면 그럼 우리 애는 말이야 나는 집에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럼 부자 애들만 더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그 좌파들이 이런 인식을 많이 국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들이 다음에 또 대선에서 이 공약이 되고 또 이제 그 대권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그냥 공약만 또 이렇게 해갖고 하면 나중에 집권하고 나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국가의 어떤 개혁, 그 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셔서 시간이 참 많이 가지만 제가 이 터치를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요. 근데 식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한 7분 이내로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이주원 도담기 유치원 원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자존감이 없어졌어요. 자존감뿐만 아니라 그래도 미래의 동량을 키워낸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교육하겠다는 선한 의지가 다 꺾인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국가로서도 우리나라로서도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측정할 수도 없는 가치지만 우리 사립유치원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교육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꺾였다는 것은 국가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 주제를 보면서 가장 이 안에 대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리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잘못됐다는 걸 지금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해서 요번 6월, 7월쯤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근데 보통 누리교육과정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급하게 막 몰아치면서 누리교육과정 개편을 해서 그때도 원래는 지금 그 개편 작업안에서 모든 걸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방과 후 과정에 대한 교재들을 막 만들면서 그거를 뒤에 부록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합산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많은 진전된 작업이 아니라 교육은 정말 어느 것보다 더 천천히 심도 있게 아주 밑바닥부터 천천히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년에 대한 응용 기간을 갖추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이 어떤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걸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갖고 2020년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또 졸속이 아니고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선도하고 주도해야 되는 게 유치원이랑 이런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한테 맡겨놓으면 계속 이런 일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정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교직원과 원장님들과 설립자들의 이념을 가지고 해야 그 교육이 바라는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유치원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했다니까 장학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누리교육을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정말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시안으로 만든 11권의 책을 안 하면 이건 학부모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학부모가 모르시니까, 교육과정을 모르시니까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그 생활주제 11권에 대한 예시안을 안 합니까?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리교육과정을 안 하냐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학사가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교과서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정된 틀과 사고가 그거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더 좋은, 그러니까 공사립이냐, 돈을 누가 더 많이 주고 적고 주고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프로그램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으면 또
또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양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할 거고, 그러면 진정으로 학부모들은 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육 서비스가 어떤 건지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또 노력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가야 교육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바우처를 어떻게 해요? 형식 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학부모한테 주어야 대한 그 선택권이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세요? 국공립이 싸니까, 그다음 소유주체가 국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름대로 교사 교육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벌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자존감과 교육하는 선한 의지가 이제 꺾여갔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선택권을 학부모한테 주고, 담당자들이 아니라 이 교육기관한테 이 교육과정의 운영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그다음에 선택이 이루어져야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형식 내기, 흉내 내기로 하야 진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의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지금 교육에 대한 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희는 미래를 우리가 담보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우처에 대한 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선택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려면 지금 김정 교수님 발표하신 논문에도 있잖아요. 24%에서 60% 올릴 때 국가 예산이 얼마 6조 6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60%인 아이들을 있잖아요. 41만 명 정도에 대한 아이들은 여전히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까지 지금 현재 전체 무상교육을 하는데 5조 5천억이 든대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보편교육을 하려면 차라리 일관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으면서 또 더군다나 더 국가의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 주권을 빼앗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 주권이 돌려드리고, 운영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이런 사학기관들,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들,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사회 시스템과 이런 교육당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일선에서 이제 국가가 들어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과 그 공무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을 죽이는, 그래서 국민들의 산업을 죽이고 민간 서비스 산업을 죽이는 지금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너무 여실히 느끼는, 그럼 그동안 소위 말해서 우파 정치권은 뭐 했나 도대체, 아주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저도 뭐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동안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사실은 보육 복지, 이거가 보육이나 교육의 어떤 공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된 게 굉장히 몇십 년이 묵은 얘기들인데, 지금 보면 공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에서부터, 뭔가 프레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뭔가 쏟고 있다. 그래서 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교수님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이 이제 이 왜 그런 국공립을 선호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돈 서비스에 대한 돈 투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부당 특혜 같은 걸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공정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특혜가 있는 쪽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난리를 치면 때를 쓰면 국공립은 어떤 식으로든 국공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하여튼 떼쓰면 다 되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경쟁하게 하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소비자의 손해로 기결이 되겠죠. 마지막 우리 토론자는 학부모신데요. 민경숙 학부모 대표께서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네, 기대가 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 민경숙입니다. 저는 이 옆에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지 못해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학부모 교육 주권 회복을 위한 차일드 케어 정책 토론회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명은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한 명은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만 조금 있다면 공립보다 사립 유치원이 아이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누리과정 혜택을 받았는데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학부모들 대부분은 저와 같이 그저 평범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학부모였던 제가 국가 정책에 대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가 많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사립 유치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 얘기를 듣고 토론자와 나눠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김정호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그동안 몰랐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공립 유치원에서 세금으로 쓰는 교육비가 사립에 비해 2배가 넘는다는 자료를 보고 지금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이신 김정호 교수님께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작년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방송에 많이 나올 때 사립 유치원의 재산을 너무 원장님들이 사업적으로 생각하면서 쓰시는 게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학부모들은 원장님이 돈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번 토론의 발제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받으려는 게 길게 보면 교육의 자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따라야 할 텐데 그러면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공립과 똑같이 획일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미 두 아이가 유아 시절 다 보내고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학부모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시스템은 학부모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선택권이라면 국공립과 사립 사이에 학부모가 똑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적인 마음을 결국 학부모의 자기 아이에 대한 교육 주권을 국가에 넘기는 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는 건 부끄러운 것임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모의 교육 주권을 국가가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온전히 돌려주어 학부모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누리과정 등 지원금 등을
출산 장려제도 지원책들이 있는데 솔직히 부모로서 크게 와닿지는 못합니다. 오늘 발제자가 주장하시는 대로 차라리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현금이나 바우처로 5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이나 바우처를 가지고 유치원을 보내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학원을 보내든 학부모의 온전한 선택을 맡긴다면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쉽게, 가장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잘 못하신다 그랬는데 제일 쉽게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이제 한 5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네, 한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네. 저는 사립유치원을 한 40년 지금 현재 작년에 있었던 사태도 아까 우리 이주원 원감님이 얘기했지만 모든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유치원 원장들이 멘붕 상태에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요, 이 중요한 3, 4, 5 이 시기에 사람을 바로 만드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의 아까 김정열 교수님이나 이종욱 대표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입시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입시제도가 바뀌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각할 겁니다. 인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인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지식 중심 교육이나 암기식 교육으로 급급해서 우리 한국 교육이 아주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는 이 교육제도를 확 고쳐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가담할 수 있고 또 우리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유아교육인 또 거기에 따르는 교육 정책이 바로 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오늘 다 그런 말씀을 고루고루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실천사항으로 이루어지도록 더 행동에 옮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도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시간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의 이 토론회는 뭐 이제 미시적이거나 강론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총론적으로 저희가 이 큰 프레임을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토론회의 의미가 크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파 정치 세력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우리 또 호은정 대표님도 생명인권 학부모연합에서 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강론들을 또 정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향후에 이제 교육감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어떤 연대체들이 나와서 그런 인재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라고 전부 다 스크럼을 짜고 어떤 그 큰 운동이 벌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정리 말씀을 좀 하시고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발제자로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유아교육, 차일드 케어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부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학부모 선택, 학부모 주권이 잘 작동하던 곳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 망가뜨려 놓고 그것을 중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 주권을 다시 찾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학부모 주권을 그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부모 주권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초,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 또 교육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야,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을 북한의 그 사람들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 유아교육, 차일드 케어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TV 구독이랑 이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